자, 반갑습니다. 형소법 오늘 첫 주 수업이고요. 오늘 저하고 수업 처음 하시는 학생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반 좀 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필기를 먼저 했는데 저는 항상 필기할 게 있으면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필기를 먼저 해둡니다. 이유는 수업할 때 설명하면서 제가 필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적기 바빠서 설명을 안 듣는단 말이죠.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 활용해서 필기를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형소법 처음 하시는 학생 많으니까 과목 소개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가 형사법 하면 그 안에 이제 형법도 들어가고 형사소송법도 들어갑니다. 형법은 실체법이라고 해서 갑이 1월 1일 날 1시에 을에게 한 행위가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범죄가 되려면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되느냐, 그리고 범죄가 됐을 때 어떻게 처벌하느냐, 이걸 배우는 게 형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그 갑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갑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수사를 해서 검사는 어떻게 기소를 하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고, 이런 형사 절차에 대해서 배우는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절차법이다 보니 그 특징이 규정 자체가 절차의 나열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돼, 뭐 이런 나열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외울 거리가 좀 많죠.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될 때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을 때 이해가 어려울 때 어렵다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은 어려운 과목은 아니고, 단지 외울 거리가 많죠. 절차가 계속 나열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복잡하지 어렵지는 않다라는 건데, 그럼 복잡한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은 최대한 간략화를 해야 되겠죠. 심플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가 잘 돼야 돼요. 비슷한 것끼리 혹은 또 다른 것끼리 해서 정리를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 반복학습을 해야 내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죠. 해서 형사소송법 공부는 마치 영어 단어 공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만 외울 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대로 정리하잖아요. 비슷한 거 묶고 반대말 묶고 어쩌고 저쩌고 묶어서 이제 그걸 반복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공부는 첫째 정리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리 잘해가지고 오늘 외웠어요. 오늘 외워도 워낙 복잡한 절차들의 나열이다 보니 시간 지나면 또 까먹는단 말이에요. 해서 계속 반복 학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영어 단어도 우리가 오늘 외웠다고 내일 다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까먹잖아요. 그럼 또 반복 학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중 첫 번째 정리하는 거, 그건 제가 할 일이죠. 제가 정리를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거고, 여러분은 그걸 이제 제대로 정보를 전달 받으시면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그런 다음 두 번째 반복 학습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점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복습을 한 번 한 학생은 점수가 한 번 복습한 만큼 점수가 나오고요. 복습을 3번, 4번, 5번 하는 학생은 3번, 4번, 5번 한 점수가 나와요. 점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해서 어쨌건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시험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합격하고 어떤 사람 떨어지기도 해요. 결국은 상대평가라는 소리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복습을 해야 합격한다 라는 거는, 이거는 뭐 진리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절차법이라서 지금도 필기한 거 보면 계속 옆으로 쭉쭉쭉쭉 나가잖아요. 화살표 이거 다음에 저거 다음에 요거 해서. 그래서 필기할 때 노트 항상 있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 노트를 이쪽으로 적으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가로로 이렇게 해서 필기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래도 가시는 학생들은 다
다른 거 다 놔두고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전달드리는 정보를 자기 나름으로 이제 노트 정리를 하건 책에 정리를 하건 정리를 잘 하는 거는 반드시 1회 독대 하셔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물론 반복학습도 1회 독대 하셔야 되지만 그런 다음에 2회 독, 3회 독 하면서 이제 또 그 반복의 횟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 1회 독 하시는 학생들이 정리를 제대로 안 해둬요. 그런 다음 이제 어영부영 이제 8주가 지나가고 2회독 하면서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나는 지금부터 다시 정리 이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거는 1회독 때 정리하는 거는 좀 반드시 해두실 필요가 있다. 자,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이제 수업하면 되겠죠, 그죠? 수업하는데 첫 시간에는 책을 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전체 형사 절차를 이제 지금 필기한 것처럼 개괄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용어들을 좀 여러분이 익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큰 틀에서 조금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각 하나하나의 분야를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8주 수업하는데, 8주 수업 중에 제일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말고 이해 안 되는 거 말고 우리는 복잡한 과목이니까 8주 수업 중에서 가장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는 주가 몇 주 차냐 하면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뭐든지 처음 공부할 때 당연히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려울 거잖아요. 그런 점 당연히 있고 그다음 내용적으로도 조금 복잡하다 싶은 내용들이 좀 다수 들어 있습니다. 첫 주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첫 번째 주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까다롭게 여겨질 수 있는 주차다라는 점.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첫 주 수업에 보니까 형사법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 너무 막 머리에 지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 제일 복잡하다 싶은 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2주차부터는 적어도 이거보다는 수월합니다. 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형사 절차. 하면 이제 처음 이제 수사 요걸 먼저 떠올리는데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수사해야지 한다고 수사하는 건 아니고 수사를 하게끔 만드는 원인이 있어야 될 거죠. 그 수사를 하게 만드는 원인을 우리가 수사 단서라고 합니다. 수사 단서. 자, 이 수사 단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소 고발 자수입니다. 자, 고소 고발 자수.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데 공부를 이제 제대로 형사법 공부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특히 고소하고 고발을 이제 섞어서 막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하니까 이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일단 고소 고발 자수는 누가 하느냐 그 주체가 다르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소는 피해자 등의 고소권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자수는 아시다시피 범인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자들이 뭘 어떻게 하는 게 고소고발 자수냐 하면, 자, 고소권자가 또는 제3자가 또는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겁니다. 법원 아니고요. 수사기관에 가서 신고를 하죠. 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겁니다. 범죄 사실. 그럼 자수 같으면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거죠. 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하기 그러니 저놈을 그러니 또는 나를 처벌해 주세요 하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고소 고발 자수는 고소권자가, 고소권자면 대표적인 게 이제 피해자예요. 그 외에도 있지만 어쨌건 고소권자가 또는 고발은 제3자가, 자수는 범인 스스로 어디 가서 수사기관 가서 무엇을 신고한다?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더하기 뭐까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까지 들어갔을 때 고소 고발 자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고소고발 자수가 있을 때는 즉시 수사가 개시됩니다. 즉시 수사가 개시된다는 것은 중간에 다른 어떤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 이외의 수사 단서 첫 번째 변사자 검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변사자 하면 그 의미는 사인, 여기서 사인은 죽음의 원인이 뭔지 모르겠을 때 그 사체를 우리가 변사자, 변사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반대로 나 왜 죽었는지 100% 알아. 자, 이 사람은 100% 범죄 때문에 죽었어. 아니면 이 사람은 100% 아파서 죽었어. 그러면 변사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연히 산에 가는데 저기 뭐 사체가 발견됐어. 왜 죽었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변사체다. 변사체를 발견했으면 당연히 살펴보겠죠, 그죠? 그게 변사자 검시입니다. 자, 변사자 검시가 있을 때는 고소고발 자수처럼 즉시 수사가 개시되는 게 아니고 범죄 인지라는 하나의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 수사가 개시된다라는 거예요. 자, 범죄 인지가 뭐냐면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인식해서 아는 거다 이 말이죠. 범죄 혐의가 있다라 쉽게 얘기해서 범죄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변사체를 발견하고 우리가 살펴봤다고 해서 바로 범죄 냄새가 납니까? 100% 범죄 냄새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은 저기서 잘못 뒤져서 떨어져서 죽었네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야 이거 좀 범죄 냄새가 나는데 의심스러운데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변사자 검시 변사체를 살펴봤다고 해서 100% 수사가 개시되는 게 아니고 범죄 인지가 되면, 범죄 냄새가 나면 그 다음 수사가 개시된다 이 소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물신검문. 물신검문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터미널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장소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우리가 거동 불심자라고 하는데,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했을 때 수사기관이 선생님 잠깐만요, 뭐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뭐 묻고 답 듣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 그러한 제도가 불신검문이라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신검문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 냄새가 다 나는 거 아니잖아요. 불신검문 했는데 별일 없네 하면 그냥 집에 가는 거고, 근데 불신검문 했는데 야 이 사람 많이 수상해 해서 범죄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 불신검문했다고 즉시 수사 개시되는 거 아니고, 불신검문해서 뭐하면 범죄 냄새가 나면 범죄 인지가 되면 수사 개시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수사 단서하면 현행범 체포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현행범 체포는 뭐 체포? 이건 수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맞기는 합니다. 자, 현행범 체포는 수사기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던 우리도, 사인도 지나가다가 현행범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사라고 할 때는 수사기관의 어떠한 활동을 수사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사인이 길 가다가 현행범에서 잡았다고 해서 그걸 수사라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수사가 아니고 수사 단서로서의 현행범 체포하면 여러분 쉽게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쉽겠죠. 그 다음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넘겨받으면 그때부터 또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행범 체포해가지고 수사기관에 데리고 왔다고 해서 또 뭐 범죄 냄새가 100% 또 다 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착각해서 잘못해서 다 아무 죄 없는 사람 데리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범죄 혐의가 있다, 범죄 냄새가 나면, 범죄 인지가 되면 그 다음 수사 개시로 넘어가죠. 자, 그 나머지 풍문, 진정, 기타 등등이 또 수사 단서에 해당하는데, 풍문하면 이제 들리는 소문,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찌라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연예인 누구가 마약을 어떻게 했대, 또는 뭐 어느 뭐 재력가가 뭐 돈을 어디로 빼돌렸대, 그룹의 회장님이 뭐 세금을 어떻게 했대 등등등 찌라시 돌아다니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돌아다니는 찌라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범죄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그 들리는 소문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 소문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사라는 겁니다. 내사는 수사하고 구별해야 되는 용어이고, 내사는 범죄 혐의 유무를 조사하는 거죠. 범죄 혐의가 있나 없나 그것을 조사하는 게 내사이고요. 수사는 뭐다? 수사는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된 상태에서 행하는 조사활동이 수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하고 내사하고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사 받는 자를 우리는 피내사자라고 합니다. 피내사자. 자, 근데 이 내사가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서에서부터 규정을 해서요. 이거 천천히 지나가야 따라온다는데 수사 단서에서부터 규정해서 수사 어떻게 하고 공소제기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공판 절차 어떻게 진행하고 여기까지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사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규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수사받는 자 또는 재판받는 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규정이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사는 규정이 없다고 했고 규정이 없다라는 거는 피내사자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 또한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내사자 권리 보호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변호인과의 접경 교통권입니다. 그 다음 우리 헌법에 이건 뭐 피내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인데요. 자, 진술거부권 당연히 피내사자도 갖는다라는 거 한 두 가지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내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 되면 그러면 범죄 인지고 그 다음 수사가 개시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범죄 인지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하면 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인식해서 아는 거다 그래 놓고 실무에서는 범죄 인지라는 용어보다는 입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들어도 뭐 무슨 사건 범죄 인지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입건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인식해서 아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희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수사기관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도록 하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도록 하죠. 자, 기억해야 할 것은 범죄인지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하면 범죄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되는 거다. 범죄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되는 거다. 인지서의 작성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범죄 인지에서 수사 개시했어요. 수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사받는 자는 우리가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 수사의 객체죠. 자, 그 다음 수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임의, 강제 이 말은 엄청 이제 앞으로 많이 쓸 용어인데 임의라는 거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서 또는 상대방이 자의로 행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임의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강제는 반대말이니까요.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강제로 행할 수 있는 수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 강제수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인적 강제수사가 있고 대물적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대인이라는 건 사람에 대한 강제수사, 대표적으로 체포, 구속 같은 것들. 그 다음 대물은 물건에 대한 강제수사. 그래서 대표적으로 압수, 수색, 검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수사를 이제 크게는 임의수사, 강제수사로 나누지만 강제수사는 다시 대인적 강제수사, 대물적 강제수사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제가 번호를 1번 임의수사, 2번 대인적 강제수사, 3번 대물적 강제수사 이렇게 세 가지로 번호를 매겨 두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할 건데요. 아까 우리가 이 범죄 혐의 얘기할 때요. 범죄 혐의가 있어야 수사 개시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 범죄 혐의는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큰, 센 범죄 혐의가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범죄 혐의, 그러니까 센 범죄 혐의, 약한 범죄 혐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센 범죄 혐의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객관적 혐의 또는 범죄 혐의가 상당해야 돼 해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 그 말은 갑이 거의 사람 죽인 것 같아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죄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약한 혐의는 이제 주관적 혐의 또는 최초의 혐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질문할게요. 자, 아까 우리 수사를 임의수사, 대인적 강제수사, 대물적 강제수사 1, 2, 3번 붙였어요. 이 중에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어쨌건 이 수사를 하려면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된다 했고요. 자, 범죄 혐의는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고요. 이 중에서 하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센 혐의를 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는 약한 혐의만 있어도 그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1, 2, 3번 중에 센 범죄 혐의가 있어야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번일까요? 자, 첫 번째, 임의 수사할 때 센 혐의가 필요할까요? 강제 수사할 때 센 혐의가 필요할까요? 강제로 뭘 하니까. 자, 그러면 사람에 대한 강제일까요? 물건에 대한 강제일까요? 사람에 대해서 강제로 수사를 행할 때는 그 필요한 범죄 혐의의 정도라는 거는 세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객관적 혐의가 필요한 건 2번이고요. 나머지 1번하고 3번은 주관적 혐의, 좀 약한 정도의 혐의만 있어도 그 수사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범죄 혐의 정리하였고요. 각각의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 수사는 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임의수사는 4가지입니다. 자,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공무소 사실조회에서 형사소송법에 들어있는 건 4가지 케이스다. 자, 피의자 신문은 아까 수사받는 자가 피의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 하는 그 우리 항상 이제 갑을 그 예로 드는데 그 갑을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잠깐만, 우리 수사할 때는 또 임의 수사를 먼저 하고요. 임의 수사를 먼저 하고 안 되면 임의 수사가 안 먹히면 이제 강제 수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범죄 혐의할 때 얘기할 때 임의 수사에 필요한 혐의는 약한 정도의 혐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사를 하면 임의 수사부터 해. 그럼 수사 초기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수사 초기에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범죄 혐의의 정도는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정도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서 그 혐의를 점차 키워가는 게 수사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혐의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 늘어났을 때 거의 갑이 사람 죽인 것 같네 했을 때 이제 수사 종결하면서 공소 제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임의 수사하다가 안 되면 강제 수사 넘어가고 그 수사 초기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된 그 갑이 바로 피의자다. 수사받는 자, 피의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선생님 경찰서 좀 나와주세요. 우리 좀 조사 좀 할게요. 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수사할 때 그게 바로 피의자 신문이다. 그래서 출석 요구해서 출석하면 질문해서 답 듣고 요게 피의자 신문이고, 자, 임의 수사니까요. 피의자는 그 수사기관이 출석 좀 해주세요 하는 출석 요구에 반드시 출석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그럼 수사기관 입장에서 피의자 신문이 안 먹히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강제 수사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 소리인 거죠. 강제로 잡아와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참고인 조사. 이 참고인은 피의자 아닌 제3자를 참고인이랍니다. 자, 대표적으로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범행의 목격자 등등 이러한 자들이 참고인이다. 그럼 우리가 수사할 때 당연히 피해자 말도 들어봐야 될 거고 목격자 말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해서 출석하면 또 질문하고 답 듣고 하는 것이 참고인 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 감정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 통역, 번역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무소 사실조회에서 뭐 수사하다 보면 뭐 전과조회를 한다던가 기타 뭐 여러 가지 조회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임의수사 있고 그 다음 강제수사 넘어가겠습니다. 강제수사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행하는 수사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되지 강제수사를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당연히 강제수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 규정에 따라야 되고, 규정에서는 당연히 강제수사를 할 때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한 요건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영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장이 있어야 된다. 강제수사할 때는. 요 정도 해놓고요. 이제 먼저 대인적 강제수사의 체포구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체포하고 구속은 어떻게 다를까요? 뭔가 이제 제가 처음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뭔가 알기는 아는데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그래서 저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체포가 뭐예요? 잡아가서 가두는데요. 구속이 뭐예요? 잡아가서 가두는데요. 그럼 똑같잖아요. 뭐가 다른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거죠. 맞네. 뭐가 다르지? 이러면서. 자, 뭐가 다르냐면 잡아가서 가두는 기간이 달라요. 다시 얘기해서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간이 달라요. 체포는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간이 짧고요. 구속은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간이 길어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이 근본적인 차이점 때문에 체포 구속의 요건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차이점 때문에. 자, 일단 체포의 형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만 체포라는 걸 행한다라는 거예요. 반면 구속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도 있고, 이건 수사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수사 단계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법원이 나오고 피고인이 나오면 이건 또 무슨 말이지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수사 종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작은 혐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사를 해서 점차 수사를 해보니까 와, 이 갑이 거의 사람 죽인 거 맞네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뭐 수사 안 하고 공소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공소 제기, 이걸 우리가 줄여서 기소 이렇게 얘기하죠. 기소. 자, 또는 자, 어쨌건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 이 갑이 사람 준 게 아닌 것 같아. 진범이 다른 놈인 것 같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소 제기를 안 하고 기소를 안 한다. 불기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를 하거나 기소를 안 하거나 대표적으로 수사 종결하면서 검사가 이러한 처분을 합니다. 자, 공소 제기 기소가 되면 형사 절차는 공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제 법원 가서 재판 받는다 이 소리인 거예요. 공판 절차로 넘어가죠. 자, 공판 절차에 그러니까 재판받는 자, 우리 갑 있지 않습니까? 그 자를 뭐라 하느냐?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공판 절차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죠. 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다 이 말은 공판 절차다 이 소리인 거예요. 공판 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해서 체포는 수사 단계만 존재하는 개념이고 구속은 수사 단계 피의자 구속도 가능하고 공판 단계 피고인 구속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건 체포와 구속의 근본적인 차이는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간이 체포는 짧고 구속은 길다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요건도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체포는 자, 강제 수사니까 원칙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동상체포라고 합니다. 동상적인 체포다 이 소리예요. 영장 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장 수사 단계에 체포를 하건 구속을 하건 압수수색 검증을 하건 영장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니까 영장이 필요할 때는 공통적으로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 지판제 줄여놨는데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사가 청구하죠. 그럼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는 거야. 사경은 검사에게 영장 청구해달라고 신청하고 그러면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지판이 영장을 발부해 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기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동상체포이고 그 다음 체포는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 예외가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이 된다? 체포는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니까 이러한 예외가 허용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개념이다.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체포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속. 자, 수사기관이 피의자 수사 단계에 구속할 때도 똑같이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죠. 사경은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자, 그 다음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 공판 단계죠. 이때는 검사가 청구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니까 공판 단계에서
영장이 필요할 때 그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다. 구속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기본 틀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체포구속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대물적 강제수사 넘어가면 압수수색 검증인데, 자, 그러니까 수색을 먼저 보면 수색은 가서 막 이렇게 찾고 뒤지는 거, 이게 수색이고요. 수색 찾고 뒤졌더니 거기서 마약이 나왔네. 그러면 점유 이전에 가는 거죠. 강제로 갖고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압수이다라는 거예요. 자, 압수수색 설명드렸고, 검증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아까 임의수사할 때 감정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비슷하잖아요. 감정, 검증, 그러니까 헷갈려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묶어서 구별하실 필요가 있다. 자, 일단 감정하면 우리가 살면서 언제 감정이란 용어를 들어보냐면 보석 감정. 들어보잖아요. 그죠? 아니면 TV 진품 명품 할 때도 뭐 감정, 뭐 골동품 감정 뭐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감정하면 먼저 여러분 떠올리실 거는 전문가다. 감정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다. 전문가가 아는 거다. 그래서 감정은 전문가가 자기가 아는 지식을 어떤 사안에 대입해서 얻어낸 결과를 보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보석 전문가가 감정에서 이거는 다이아 뭐 얼마짜리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하면 전문가 떠올리시면 되고, 검증하면 여러분 오관의 작용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검증이란 용어는 우리가 언제 듣냐면 현장 검증 이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범죄 현장 검증 뭐. 그래서 그거 검증은 뭐냐면 오관의 작용으로 대상물의 상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오관이라는 거는 5가지 감각기관. 뭐 있죠? 눈, 코, 입, 귀, 촉각. 5가지 감각기관의 작용으로 대상물의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이게 검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하면 현장 검증, 뭔가 살펴보는 거,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감정하면 전문가, 감정이 나오면 임의수사. 성격이, 검증하면 현장 검증, 오관의 작용으로 살펴보는 거. 그래서 검증하면 대물적 강제수사, 성격이 다르다. 용어의 의미 당연히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압수수색 검증, 대물적 강제수사할 때도 원칙은 사전에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제수사, 강제처분할 때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할 때 이 영장주의는 사전에, 그러니까 어떤 체포를 하기 전에, 구속하기 전에, 압수수색 검증하기 전에, 사전에 영장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압수수색 검증도 마찬가지고, 이 영장 또한 당연히 수사 단계는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발부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물적 강제처분, 강제수사에는 영장주의 예외가 허용이 되는데, 이 영장주의 예외가 토탈 7가지가 있습니다. 토탈 7가지 중에 1가지는 오늘 수업에 나오고, 나머지 6가지는 사주가 가면 6가지 한 번에 나온다는 거예요.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영장주의 예외하면 보통 학생들이 영장 필요 없는 경우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원칙이 사전 영장 받는 거다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영장주의 예외는 영장 아예 필요 없는 있지만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되는 경우까지도 예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일치고 뒤에 영장 받아도 되는 거, 이것도 영장주의 예외에 포함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이 토탈 7가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이제 수사 종결, 뭐 죽을 때까지 수사만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떨 때는 범죄 혐의가 세다, 소송 조건도 갖췄다, 유죄 판결 받을 수 있겠다 했을 때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 제기를 안 할 거다, 불기소 처분을 할 거다 했고요. 자, 그다음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공판 절차로 넘어가고, 공판에 재판받는 자는 피고인이다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조금은 잘못된 설명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피고인을 제가 쉽게 여러분한테 재판을 받는 자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객체가 아니라 재판을 이끌어가는 주체에 해당합니다. 주체에. 해서 우리가 피고인을 당사자, 공판에서는 당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공판에는 양당사자가 있습니다. 양당사자 하면 공소제기를 누가 했죠? 검사가. 공소제기한 검사와 그 다음 피고인을 우리가 양당사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공판은 이 양당사자가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판의 주체이지 공판의 객체는 아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갑이에요. 똑같은 갑인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공판 기소되어서 공판 넘어가면 피고인, 지위가 바뀐다. 자, 용어만 달리 쓰는 게 아니고 지위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수사의 객체, 그 다음 피고인은 공판의 주체. 그래서 뭐가 어떻게 다르냐? 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한테는요, 어차피 너는 수사의 객체니까요, 이미 수사이건 강제수사이건, 물론 강제수사의 경우는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을 갖췄다는 전제하에서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피의자에게. 그런데 피고인은 그 수사기관인 검사와 더불어서 이제 대등한 지위에 있어요. 너도 당사자, 나도 당사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검사가 다시 얘기해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는 강제 수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등한 지위에 있으니까 수사기관인 검사와 피고인이 강제 수사는 할 수 없지만 임의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임의 수사는 어차피 상대방 동의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공판 넘어가서 이 피고인에게 뭔가 강제 처분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럼 그거는 검사, 수사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다. 아까 우리 구속, 피고인 구속도 누가 하는 거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다. 수사기관이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다라는 점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그러니까 용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지위도 달라진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자, 공판 넘어가면 우리 시험 범위는 수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 파트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증거로 쓸 수 있고 어떤 건 증거로 못 쓰고 이런 파트가 있고, 공판 절차는 정확히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 수업 진행할 때 꽤 많은 공판의 내용들을 제가 언급할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두부 자르듯이 이게 안 되고 이제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 해서 간단히 공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면 일단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판 절차를 진행을 해요. 환장하겠네. 더워가지고 이거 선풍기 안 켤 수도 없고. 자, 기소를 해요. 그럼 공판 절차를 진행해. 그리고 나서 이제 판결을 선고합니다. 뭐 살인죄, 유죄, 뭐 징역 10년, 땅땅땅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징역 10년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피고인이건 검사건 불복을 할 수 있죠. 피고인은 나는 사람 안 죽였다 불복할 거고, 그 다음에 검사는 징역 10년 너무 적다 이렇게 불복할 수도 있는 거고, 불복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상소라고 하죠. 그래서 1심에서 2심 올라가고 2심에서 3심 올라가고, 이게 상소인 거죠. 자, 그런데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어느 시점이 오긴 오겠죠? 예를 들어서 1심에서 검사나 피고인이나 아무도 불복을 안 해. 그러면 불복할 수 있는 기간, 상소기간이 7일이거든요. 7일이 다 지나 아무도 불복 안 해요. 그러면 재판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또는 얘네 다 불복해. 2심 가고 2심에 또 불복해서 3심까지 가. 3심까지 갔는데 또 불복할 수는 없잖아요. 4심은 없잖아요. 그럼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시점이 오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결은 확정이 돼요. 해서 자, 기본 용어 판결 선고하고 확정하고 달라요. 시간차가 있어요. 자, 확정이 되어야 만약 유죄다 하면 형벌 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확정이 되어야 집행하는 거지 선고했다고 바로 집행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용어, 이 형벌 집행을 받는 자를 우리는 뭐라 한다? 수형자랍니다. 그러니까 받다, 형벌을 받는 자, 형벌 집행을 받는 자가 수형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내사자 했고, 피의자 했고, 지금 피고인 했고, 그 다음 수형자까지 했어요. 자, 아까 우리 그 내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댔지 않습니까? 수사 단서부터 해가지고 그 확정까지
확정까지, 그러니까 공판 절차, 재판에 관한 내용까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형벌 집행에 대해서는 또 형사소송법에 없다는 소리예요. 집행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 법률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용어 수용자? 이건 또 뭐지? 라는 거예요. 용어를 하나 더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자, 수용자는 말 그대로 수용되어 있는 자예요. 근데 왜 수용되었느냐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수형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결 수용자라는 게 있습니다. 수용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수형자, 형벌 집행받느라고 수용되어 있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미결이라는 거는 결론이 안 났다는 소리예요. 확정되지 않았다는, 확정되기 전 단계라는 소리예요. 확정되기 전 단계에 수용되어 있는 자. 그러면 아니 아직 판결이 확정도 안 됐는데 왜 수용이 되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수사 단계에 체포 구속, 공판 단계에 구속되어 있던 거. 이게 다 뭐예요? 이 확정되기 그 전 단계에 그 신체 자유가 제한된 거잖아요. 수사 단계에서 또는 기소되고 공판 단계에서 내 신체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다 뭐다? 미결 상태의 수용자다 이 소리예요.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뭘 한다? 수용자라고 한다라는 걸.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전체 형사 절차와 그 다음 사이사이 기본 용어들 정리했고요. 잠시 쉬겠습니다.